김용민 라이브. (2019년 5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독일에서는 혐오 발언을 한 사람을 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인종과 민족, 종교 등 특정 집단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차별을 하거나 혐오 발언을 하면 가차없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지난해에는 SNS에 올라온 혐오 발언을 방치한 기업에게 최대 5천만 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법에 명문화했습니다. 5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668억 정도 되겠네요. 우리나라에서도 가짜뉴스 방지법 논의가 시작됐습니다만 산이 많아 보입니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들어서 혐오 발언 처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대표적입니다. 얼마 전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에 대해서 처벌하자, 여당이 이렇게 나오니까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도전하는 거라고 했어요. 본인에게 정치적으로 이롭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되면 사상과 표현의 자유 뒤에 숨는 건 아니겠죠. 최근 대구 가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상대로 혐오 발언을 했던 나경원 원내대표. 10년 전엔 자신에 대해서 혐오 표현을 쓴 박사모 정광용 회장을 구속시킨 바 있었습니다. 혼란스럽네요. 혐오 발언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건지,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해 줘야 한다는 건지, 아니면 오직 나에 대한 혐오 발언만 안 된다는 건지, 잣대는 일관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숙한 대화와 소통을 위협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혐오 발언들 추방합시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용민 라이브 영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는데요. 생방송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 어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이곳으로 여러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BS 1라디오 또는 김용민 라이브 검색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버스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방금 전에 최종 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대구 시내버스 노조가 전국 처음으로 극적인 타결을 이뤄내면서 파업을 철회했는데요. 대구에 이어서 오늘 인천 노조도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관련해서 잠시 후에 임금 협상을 주도한 대구 버스 노조의 김종웅 조직국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 주한미군 정보요원인 김용장 씨의 5.18 관련 증언이 공개됐습니다. 관련한 내용 잠시 후 핫소리에서 준비했고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향후 방향과 관련해서 2018년 국방부 특조위 조사관인 송선태 전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 속 인터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칭 자유한국당의 금기어 류여해 수원대 법학과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 정치적 참견 시점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김용민 라이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후 5시 5분에 시작해서 7시까지, 토요일은 5시 5분에 시작해서 6시까지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죠.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소리.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이메일이 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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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지휘
박상기 장관은 어제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동요하지 말고 업무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문제 삼고 나섰던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우려가 받아들여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무일 총장의 발언은 결국 박 장관님 이메일 보내시거나 마시거나 뭐 이렇게 해석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총장님 고언이 받아들여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내용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유선상으로 보고받기로는 받아들여진 정도까지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기자간담회 준비가 거의 다 끝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돌발적인 상황이 계속 발생해서 저희들이 기자단과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돌발적인 상황이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민 라이브. 대법원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대다수에게 셀프 면죄부를 줬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법관 10명에 대해서 추가로 징계를 청구했는데요. 검찰이 지난 3월 사법농단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비위 사실을 통보한 법관은 66명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들 가운데 절반은 징계 시효가 지났고 시효가 남은 법관 상당수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권순일 대법관조차 징계 대상에서 빠졌지요. 그나마 징계가 청구된 10명 가운데 5명은 이미 기소된 상태고 3명은 지난해 6월 1차 징계 청구 대상에 포함된 상황입니다. 추가 조사를 이유로 늑장을 부리더니 결국 솜방망이 징계로 끝난 것입니다. 사법농단을 세상에 알린 이탄희 전 판사는 그건 법관에 대한 대법원 차원의 징계인 거고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의 길은 아직 열려 있다며 국회가 끝까지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서 한 말 들어보시죠. 저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 탄핵소추는 시효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법대에 앉아서 재판을 하고 있는 동안은 네. 계속해서 시효가 유지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우리가 저 판사들한테 재판을 계속 받아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불안감이 유지되는 한은 당연히 탄핵의 시효는 유지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네. 다음 국회에서라도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법관 탄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관 탄핵과 관련돼서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좀 과장된 공포증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탄핵 소추라고 하는 거는 형사재판으로 따지면 그냥 기소하는 거거든요. 기소를 하게 되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정식 재판을 여는 거죠. 네. 그렇게 결정이 나오고 정리가 되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안심이 되죠. 어떤 판사들은 더 이상 이제 직을 유지하기 적당하지 않은 판사였고, 그래서 이제 탄핵으로 정리가 된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나머지 판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믿어도 되겠다. 이렇게 좀 안심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다음 국회에서라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좀 소추를 해줬으면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김용민 라이브. 우선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사도 협상이 타결돼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사도 협상이 타결돼 파업을 철회했다는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5.18 때 북한군이 투입됐다. 5.18 당시 주한미군 군사정보관이었던 김용장 씨가 이걸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용장 씨는 당시 한국 정세를 미국에 보고하는 일을 담당했는데요. 그렇다면 지만원 씨 등은 미군도 모르는 북한군 투입설을 펴는 셈입니다. 한편 전두환 씨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특수부대인 편의대, 이른바 남한 특수군을 운영해서 공작을 벌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5.18 광주 시민군 사이에 북한군이 투입된 게 아니라 남한군, 즉 전두환 부대가 투입된 것입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용장 씨는 5.18 당시 헬기를 타고 민간인 복장을 한 편의대가 30에서 40명 정도 광주로 왔다면서 이들은 유언비어를 유포하기도 하고 군중들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편 김용장 씨는 아직도 행방이 묘연한 5.18 실종자와 관련해 시신을
소각해서 처리했다라는 섬뜩한 증언도 했습니다. 김용장 씨 방송 발언입니다. 그 시신을 소각했다는 거죠. 첩보를 입수해서 보고한 내용이고 광주통합병원에 시신이 운반됐고 거기서 소각했다라는 것까지만 했습니다. 몇 구 정도가 어떤 식으로 소각됐는지 어떻게 정도? 못했습니다. 그건 보고하진 않으셨고요.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몇 구가 소각됐는지는. 그 제가 알기로는 미국으로 보고되는 정보들은 상당히 짧게 메모 형식으로 보고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취득하시는 그 정보들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길 텐데 선생님이 미국으로 보내는 건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들으시는 것은 여럿 있으실 테니까 좀 많이 들으시지 않았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들은 그 처리 문제거든요. 시신에서 나오는 그쵸, 자네들, 청소차를 이용해서 어딘가에 뿌렸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김용민 라이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5월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39주기 기념식에 참석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황교안 대표는 어제 기념식에 오라는 초청이 있었고 여기에 응해서 광주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5.18 폄훼 발언을 쏟아낸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수준의 징계였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의 광주 방문 자격을 묻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황교안 대표는 망언 의원에 대해서 중징계를 해야만 기념식 참석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 있었던 노무현 재단 주최 행사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황교안 대표가 여기 올 자격을 얻으려면 중징계를 해야 돼요. 그 망언한 사람들을. 당연합니다. 예. 근데 그거를 유야무야 깔아뭉개고 그리고 5.18 행사 때 여기 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뭐 하러 오겠어요? 얻어맞으려고 오는 거예요. 얻어맞으려고. 이 모든 작태는 다시 한번 인구가 많은 영남의 지역 감정을 조장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우리들의 건전한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행태거든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혹시 오시면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행동 지침입니다. 첫째, 절대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둘째, 절대 말을 붙이지 않는다. 셋째, 절대 악수를 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황교안 대표가 나타날 때 즉시 뒤로 돌아서는 겁니다. 등 돌리고.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등 돌린 민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 발언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어제 안동 유교문화회관에서 유림단체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났을 때 반응했는데요. 한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안검사 시절 인식에서 한 걸음도 진화하지 않은 것이 놀랍다면서 황교안 대표를 비판했었죠. 이에 대해서도 황교안 대표 한마디 했습니다. 사실 임종석 전 실장이 뜬금없이 황 대표를 비판한 건 아니에요. 황교안 대표가 임종석 전 실장을 지목하면서 좌파는 제대로 돈 벌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비난한 바 있었거든요. 황교안 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페이스북에서 대표님을 좀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혹시 그 글을 보셨으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생을 챙기느라고 못 봤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빌리자면은 뭐 공안검사 시절에 좀 먹고 살았다 이런 식의 글을 뭐 했다고요? 공안검사 시절을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공안검사 시절에 머물고 있다. 네. 예, 386 시대에 머물고 있는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이미 미래로 가고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유시민 전 이사장이 유시민 이사장이 광주에 얻어맞으러 오는 것이다. 그럼 대응하지 말고 돌아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 광주 시민들을 모독하는 말씀입니다. 광주 시민들 소중한 분들이고 또 다 잘 판단하셔서 그렇게 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시민들 모욕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양정철 신임원장 오늘 취임했는데요. 정권 교체의 완성은 총선 승리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총선 준비에 임하겠다 이런 각오를 나타냈습니다. 민주연구원장 월급을 받지 않겠다고도 했는데요.
양정철 원장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도 총선 승리의 대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정권 교체 완성은 총선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하고 싶었던 자리인데 맡게 된 이유는 최근에 여러 가지 좀 갑갑한 상황을 보면서 역시 정권 교체 완성은 총선 승리라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은 완전히 야인으로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라도 좀 보탬이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어려운 자리 좀 감당을 하기로 했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정치 상황 속에서 그런 우려나 기우가 있다고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으면 걱정 붙들어 매셔도 좋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당이라고 하면 여자가 함께 여자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당 안에 저는 친문 비문이 있다고는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우려는 저는 걱정 붙들어 매셔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민 라이브. 유성엽 민주평화당 신임 원내대표, 전임 장병완 원내대표, 또 정동영 현 당대표와 결이 많이 달라 보이죠. 의석수 증거 없이는 패스트트랙 부결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호남 지역구 의원만 있는 민주평화당, 여야 사당이 합의한 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을 때 인구수가 적은 지역구를 줄이게 될 텐데 그러면 민주평화당이 가장 큰 손해를 본다. 유성엽 원내대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좋다. 그러나 의원 정수는 늘려야 한다. 이 주장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골머리를 앓게 됐어요. 유성엽 원내대표가 의석수 안 늘리면 때가 돼 선거제도가 상정됐을 때 부결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온 유성엽 원내대표 다소 어조를 누그러뜨려서 말했습니다. 선거제를 부결시키겠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야 되고 또 어떻든 지방 중소도시의 선거구, 지역구가 줄어드는 이 문제에 대한 뭔가 대책,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것은 저는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합니다마는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 지방 중소도시의 지역구의 과다한 축소 문제 등은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 패스트트랙에 탄 거니까 앞으로 이제 자유한국당까지 이제 불러들여서 그 5당 간의 합의를 해 나가면서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서는 의원 정수 증대가 불가피하니까 뭔가 이 세비를 동결한다든지 줄여서라도 한번 접근해 가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저는 국회의원 수를 좀 더 아까 비용 문제는 줄이면서라도 늘리면은 그 국회의원들의 특권, 기득권을 없애는 효과도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황교안 대표의 광주 방문을 반대하는 분들의 마음이 이렇겠네요. 돈고 가지마, 야주의 노래입니다. 네, 이유주환님, 황교안 대표의 이런 식의 정치적 행위는 광주 시민을 2번 죽이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문자 보내셨고요. 허동님, 국가기념일 참석에 자격이 필요한가요?
돌아서든 모른 채 하든 그건 그분들 마음이고 오려는 사람은 그냥 두세요.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중우님, 인생을 즐기느라고 못 보았다. 나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이게 말인지 뭔지. 새벽 4시에 나와서 일하고 있는데 놀러 다니고 모내기나 하고 뭐 하는 겁니까? 야당 대표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유튜브에서 최보규님, 5.18 당시 전두환 부대를 지칭해서 하신 말씀 같은데 누구를 위한 군대인가? 국민을 살처분한 군대. 아이고, 네, 이런 표현을 쓰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인생을 즐기느라고 못 봤다. 제가 잘못 읽었네요. 민생을 챙기느라고 못 봤다. 예. 황교안 대표 발언을 이렇게 이중우 님이 지적하셨어요. 예. 자, 교통정보센터로 가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5시 26분 지났는데요. 김은아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교통량 늘면서 사고 소식도 자주 들려오는데요. 호남고속도로 논산 쪽으로 동광주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나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이 구간 주의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인천 시점 부근 1km 정체는 사고 여파고 이전에는 일찍 분기점에서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반대 안양 쪽으로는 인천 시점에서 남동 사이로 8km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금호 분기점 부근 사고는 처리가 끝났지만 금호 분기점 일대로 2km 구간에 정체 남았고요. 동탄 분기점 부근 2km 정체는 작업 여파입니다. 당진대전고속도로 유성 방향 차동터널 부근 2차로에서 하는 작업 때문에 신해양 나들목을 지나서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인데요. 성수대교에서 동호대교 사이 고장난 차는 처리가 마무리됐지만 청담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정체가 더 심해졌습니다. 이 구간 지나는데 35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석석 오늘 어디 나가 있을까요? 석석? 네, 저는 오늘 한 인증 사진을 보고 이 사진을 찍었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인증 사진이라니요? 어떤 사진입니까? 네, 이 사진의 제목은 황교안 쓰레기차입니다. 아니, 황교안 쓰레기차 어떤 사연입니까? 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쓰레기 수거차에 매달려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황교안 대표님이 등장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님. 네, 석석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쓰레기차에 올라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민의 목소리 들으셨습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민들 목소리가 쓰레기 속에서 소곤소곤 잘 들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쓰레기 수거차를 타신 소감 한 말씀 여쭤봐도 될까요? 글쎄요, 제 소감은 세모입니다. 그럼 저는 또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러 가야 해서 이만. 미세 뉴스 보세요. 오늘의 뉴스는 황교안 대표의 세모의 꿈. 시사평론가 김수민 씨, 오창석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 버스 파업 관련한 소식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경기도가 일반 시내버스와 직행 좌석버스 요금을 각각 200원, 400원 인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이 지역에 있는 버스 노동자와 버스 업체의 합의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만난 뒤에 이렇게 합의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네, 버스 요금을 인상하라고 꾸준히 얘기해온 정부의 요구를 경기도가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경기도가 버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이에요. 네. 가장 많은 차들이 서울로 들어가고 또 기사들의 그 노동량도 제일 많고 말이죠. 네. 그래서 버스 요금 200원 인상안에 이재명 지사가 이제 합의를 한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경기도민들 버스비를 좀 보다 많이 부담해야 되겠네요. 네, 이게 경기도와 서울은 수도권 통합요금제로 묶여서 환승을 할 때 그 내용을 이제 보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가 굉장히 불리해서 서울시와 함께 인상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네. 이번에 경기도와 단독으로 인상하면서 다만 경기도 버스 요금의 수익금을 서울과 인천과 나누지 않고 경기도가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충남 버스 노사도 협상이 타결돼서 파업을 철회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인천, 대구, 광주, 충남 그리고
그 정도죠. 현재까지 네, 그 파업을 푼 모습이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금 200원 인상안에 그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합의를 한 건데 이 파업 철회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이것도 역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 버스 노사 합의 이 소식도 한번 좀 집중적으로 다뤄봤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대구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대구 버스 노조가 13일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사용자 측과 합의해서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노사는 운전기사 임금을 호봉별 시급 기준 4% 인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합의일 기준 재직 중인 운전기사에 한해서 지난 2월 1일부터 인상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그 노동자 측이 요구했었던 정년에 대한 연장도 받아들여졌습니다. 만 61세에 달하는 월말에서 만 63세에 달하는 월말로 연장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전국 광역단체 중에 처음으로 파업을 철회한 대구 버스노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구시 버스노동조합 김종웅 조직국장 연결되어 있는데요. 김종웅 국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임금 협상 이루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고된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극적 타결을 이룬 건데요. 뭐가 쟁점이었습니까 그동안? 전국적인 쟁점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예, 저희 대구 같은 경우는 그 임금하고 정년이 쟁점이었습니다. 임금과 정년. 예. 그 임금 같은 경우에는 인상안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노조 쪽에서. 예. 저희는 당초에 그 7.67% 그 인상과 정년 63세를 이제 요구를 했죠. 네네. 예, 그래서 그 지난 그 1월 28일부터 그 임금 교섭을 성실 교섭을 해가서 8차례 교섭을 해왔지만은 아무 진척이 없어가지고 노동 그 4월 29일 날 노동 그 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 노동 신청을 해서 그 1차 그 조정 그 회의도 해봤고요. 네. 그래서 아무 대책이 대구시에서나 사업자에서 나온 게 없어서 네네. 참 답보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어제죠 13일 날 그 대구시의 그 적극적인 중재로 협상을 재개하였습니다. 네. 그 합의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당초에 7.67%를 요구를 했지만은 사업자가 대구시에 중재로 4%에 인상안을 내놔가지고 그 4% 인상안으로 지역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가지고 인상안에 합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합원들이 여기에 인준을 해준 겁니까? 예, 저희들이 그 찬반 투표할 때 저희들한테 모든 걸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합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예, 인준 받으셨군요. 자, 그러면 정년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정년은 현재 만 61세에서 63세로 조정 안대로 되었습니다. 노동조합 아니기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부가 어제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임금 감소분을 국비 지원 대신 기금을 통해 2년 동안 간접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어떻게 정부 대책이 대구 버스노조 합의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까요? 저희 노조하고는 대구의 노조하고는 그 특정 인원이 500명 이상 사업장이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 노조와는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정부 합의와는 무관한 그런 영역의 것이다. 그러면 이제 지자체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주효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권영진 시장이 직접 나섰나요? 예? 권영진 시장이 적극 나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에서 중재를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요. 양자 간의 어떤 그 간극을 좁히는 데 있어서 지자체가 노력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자, 지금 파업을 하루 앞둔 오늘 경기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 버스업계 노사가 막판 협상에 나섰습니다. 중앙정부, 지자체, 버스노조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상황인데 그 대구에서 이렇게 합의를 봤으니까요. 다른 지역의 버스 협상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타결에 이르는 첩경이라고 보시는지 조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교통시설 특별 회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예, 예. 이 법이 개정이 되어서 플러스 항공 비용이 중앙 정부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걸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완전 공영제 이걸 주장하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있는데 완전 공영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노조 입장에서는 완전 공영제가 된다면은 참으로 좋은 일이겠죠. 가장 이상적이군요. 지자체마다 재정이 따라주지 않는 것 같아서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재정이 다른 지자체보다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은 완전 공영화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 지역의 재정 여건 때문에 그거는 이상적인 얘기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김종훈 국장님 연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국 자동차 노련 대구시 버스 노동조합 김종훈 조직국장과 잠시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요. 다음 소식 이어갈까요? 오창석 평론가.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수빈 평론가 파업했습니까? 네. 왜 아무 브리핑을 안 하고 있죠? 노사 합의하세요. 네, 김용민 MC께서 넘겨버리셨기 때문에 제 뉴스를 넘겨버리셨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 필요성 언급을 다시 했습니다. 이건 집권 3년 차에 접어들어서 성과가 절실하다라는 입장일 수도 있고요. 민생을 빨리 도와달라라는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지금 합의를 해서 제발 국회에서 통과를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여야 국정상설협의체 개최 그리고 5당 대표 회동 등으로 국회에 막혀있는 정국을 뚫어주겠다. 그리고 만난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발표한 추경 예산안이 6조 7천억인데요. 그대로 통과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국회를 통해서 조금 조정되겠지만 여기에서 2조 2천억 정도는 미세먼지 등의 국민 안전과 관련된 것 그리고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에 관련된 것이 또 1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적 쟁점과는 무관한 그야말로 민생 경제와 맞닿아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김종대 정의당 의원하고 제가 어제 팟캐스트 방송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 말씀은 이런 걱정, 이 여야 지금 대화가 안 되고 또 야당이 장외로 나가고 있는 이 상황, 이 교착 상태는 곧 해소될 것이다. 8월, 9월쯤 되면 이제 예산안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사실 내년 총선 앞두고 지역에다가 자랑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얼마만큼 국비를 확보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장외 투쟁을 하면 엄청난 손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8월 9월에는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남았는데 근데. 그러니까 언젠간 돌아온다는 얘기죠. 언젠가는. 그래서 이게 진짜 생을 거는 투쟁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전망하던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수빈 평론가 다음 소식 뭡니까? 네, 오늘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가 난항을 겪었습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포함한 여러 법안들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을 했고요. 민주당 의원들만 모여 있으면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현재 이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데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행안위 위원인 의원이 바로 권은희 의원입니다. 근데 권은희 의원이 소방 인력 장비까지 다 부족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소방사법을 다 심의 의결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면서 회의에 불참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 쪽 분위기는 화요일 소위를 여는 것이 이제 권은희 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불참을 하면서 또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권은희 의원 의견은 SNS를 통해서 올린 의견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불쾌감을 토로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아니 근데 뭐가 쟁점이기에 이 소방법이 이렇게 통과도 안 되고 말이죠. 무슨 이게 이념적인 대립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법안도 아니고 말이죠.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소방관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것부터 먼저 하자.
게 민주당 의견이고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포함해서 이쪽 의견은 인력이나 장비까지 다 책임져서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지휘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정리를 일괄적으로 다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 맞서면서 중간에 절충이 안 되고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올해 10월부터라도 시범적으로 출발을 하려면 5월까지 빨리 의결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괄 타결이냐 뭐 부분적인 단계적인 그런 해법 마련이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권은희 의원의 존재감이 아주 매우 커졌네요. 그리고 이제 이 선거제도 개혁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현재는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개특위가 6월에 끝이 나버리면 행안위로 넘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행안위 넘어가면 또 권은희 의원의 캐스팅 보트를 지게 된다는 이 점을 또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은희 의원이 20대 국회 끝날 때까지 길목길목에서 서 있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이고 존재감이 하늘을 찌릅니다. 오창석 평론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소식 준비하셨어요? 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그 진압군으로 투입됐었던 공수부대원 이경남 일병이라고 있습니다. 당시 일병이었죠. 1999년 공수부대가 광주에서 저지른 학살극을 최초로 고백한 병사입니다. 이분이 지금 목사라면서요? 네, 지금은 이제 목회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목사, 이경남 목사인데요. 그 당시 진압군으로 투입된 특전사였고 학교 서울에서 단체로 모여서 정신교육을 받고 커튼이 가려진 채로 기차를 타고 광주로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갔더니 광주였어요. 네, 광주였다고 하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집단 학살극이 벌어졌고 그 당시 시민군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군복을 입지 않으면 무조건 반란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분법적 사고로 사복을 입은 사람은 무자비하게 때리거나 학살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5월 19일 저녁에는 군인들이 이제 통금 시간을 지나면서 순찰을 돌 때 여학생들을 무자비하게 또 성폭행을 했다라는 또 증언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죠. 그 외국군이 침략해서 우리 국민을 괴롭힌 거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 동의할 수 없는 나쁜 짓이긴 하지만 근데 자국민을 상대로 해서 자국민을 상대로 이런 정말 천인공노할 짓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자국민을 상대로 그 사람의 집단 또는 그 지역을 상대로 북한군이다 또는 반란군이다라고 규정하는 것부터 잘못됐지만 이렇게 학살을 벌이거나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것 역시 용서받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두세 명 단위로 흩어져서 순찰을 돌곤을 했는데 총검으로 위협하고 강간을 했다. 성폭행의 상단수는 5월 19일 밤에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당초 그 전두환 정부에서 말했었던 그러한 일은 없었다라는 것을 정면 배치되는 증언입니다. 아이고 뒷목을 잡을 일이네요. 그래요. 그 이경남 일병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1999년 이제 증언을 하고 난 이후도 굉장히 힘들었고요. 지금 이제 1999년이 19주년이었습니다. 2019년은 39주년인데요. 증언을 한 20년 후 여전히 바뀐 것이 많이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양심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고발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아니 그때 그렇게 나쁜 짓 했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최소한 그 자신의 그 과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또 그렇게 또 사죄하고 그래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 많던 전두환 군인들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요. 이경남 일병이 당시 보안사를 중심으로 특전사를 투입한 건 역시 주범은 전두환 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두환 씨 아니고서 뭐 누가 이걸 시켰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요. 5.18 망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그 어떻게 뭐 자유한국당 차원에서의 징계는 그렇고요. 국회 차원의 징계는 뭐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김수빈 평론가. 자유한국당의 징계 마무리된 것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제명을 결정을 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규정에 따르면은 이제 당내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제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당내 의원의 3분의 2라고 하면 자유한국당 현재 의원이 114명입니다. 이 중에서 76명이
제명의 찬성표를 던져야 제명이 완료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이게 아직까지 자유한국당에서 처리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5.18이 이제 금주에 다가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거기 기념식에 참여도 할 예정인데 그 전에 이거를 만약에 의원총회에서 투표에 붙였는데 제명이 부결된다. 이러면은 거의 뭐 황교안 대표는 광주에 참석을 못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상황이 우려되는 자유한국당 분위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유한국당의 이종명 의원 제명 결정이 금주 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요. 5.18 39주기 지나서? 네. 지나서 이루어질 것 같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오늘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빨리 처리하려고 했는데 국회 상황이 쉽지 않아서 의총을 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요. 아이고. 근데 이제 의총은 당 내에서 당 스스로의 결의로 개최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말이죠. 예, 국회가 지금 공전이라고 해서 의총을 여는 그 국회 내 공간이 문을 열지 않는다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 부분은 납득하기 현재 설명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자, 정민호님, 모든 인과관계가 전두환을 가리키는데 더 이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런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 제가 잠깐 검색하다가 그 수민하다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수민하다. 실제로 저요? 실제로 있는 단어입니까? 아, 이게 수민하다라는 말이 걱정이 되어서 괴로워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네네. 만든 조어가 아니고요. 아유, 실제로 사전에 나왔어요. 네. 정말 수민할 일입니다. 네. 수민하다 이제 지킬 수 백성민이라는 뜻도 있죠. 아, 그래요? 네, 백성을 지킨다. 라는 뜻으로 수민하다를 쓸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수민할 일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우리 오창석 평론가. 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서 한마디를 남겼는데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5.18 민주화 운동 39주년 기념식에 참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네, 이정미 대표가 역사의 피해자인 광주 시민들에게 2번, 3번 목욕과 상처를 남기는 행위를 멈춰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네. 네,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전두환의 후예들이 무릎을 꿇기는커녕 광주 희생자들과 유족들을 폭도로 운운하고 희생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동안 망언자들은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다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남 지역민들을 지역 감정의 먹잇감으로 삼겠다라는 것처럼 보이니 가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고 황 대표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망원 의원들을 징계하고 5.18 특별법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서 국회로 복귀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근데 궁금한 게 말이죠. 김영삼 대통령 때 그 당시 이제 자유한국당 전신인 민주자유당은 또 신한국당은 5.18 전두환 씨하고 선을 그었어요. 감옥에 보낸 사람도 바로 김영삼 대통령이었는데 이미 다 지나간 역사인데 왜 5.18에 대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재해석을 하려고 하고 무슨 뭐 근거도 없는 북한군 개입설 이런 얘기나 힘을 실어주고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뭐 그 역사에서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합의하고 넘어가기보다는 다시 한번 그 계기가 전두환 노태우 씨 구속이라는 계기가 운동장이 거꾸로 기울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판단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무리하게 그 자체를 뒤집게 하려는 예,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그 부분은 아니고서는 좀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무의미하고 무망한 얘기입니까? 북한군 개입설 이건 뭐 듣도 보도 못한 얘기인데 말이죠. 지만원 씨가 또 그런 말로 인해서 법적으로 심판도 받았고요. 납득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거를 제1야당이 두둔하려고 하는지 그 의미를 참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요. 포스코 비리 건으로 이상득 전 의원 징역 1년 3개월 확정이 됐네요. 네, 이상득 전 의원이 2009년, 2010년 자신의 선거구 지역 사무소장 그리고 선거운동을 도와줬던 지인 등 이쪽에 운영하는 회사로 포스코가 그에게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를 받아서 기소가 되었었죠. 이때 이제 이 전 의원 측이 챙긴 이익은 26억 원 정도로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1, 2심에서 이제 징역 1년 3개월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이 됐고요. 그동안 이제 고령을 이유로 해서 불구속 상태였는데 이제 실형이 떨어졌기 때문에 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집행유예 이런 것도 없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1년 3개월 실형이 선고됐군요. 네. 포스코 비리. 물론 이제 이상득 전 의원 지역구가 이제 포항 쪽이니까. 네. 또 포스코가 또 포항에 기반을 둔 기업이기도 하니까 이 관계로 어떻게 엮어준 것 같은데 말이죠. 예. 하나가 나오니까 하나가 들어갔다. 집안에 바람 잘 날이 없다. 이런 탄식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보석 상태인데 네. 언제 어떻게 다시 들어갈지 몰라요. 그렇죠. 네, 2심 판결 또 지나서 한번 봐야 될 텐데. 네, 그래 형이 또 들어가는군요. 예.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오늘 민주연구원장으로 첫 출근을 했군요. 네, 첫 일성으로는 정권 교체 완성은 총선 승리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원래는 완전한 야인으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바깥에 있으려고 했는데 뭐라도 보탬이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어려운 자리를 하기로 했다라고 연구원장직 수락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 뭐 친문이냐 비문이냐 이런 걸 나누는데 여당의 여는 같을 여기 때문에 함께 가는 것이고 애초에 당내에 그런 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여러 기구들이 칸막이 없이 총선 승리를 위해 원팀으로 갈 것이라는 것이 당 지도부의 생각이고 자신의 생각도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아니 근데 공천은 사실 민주연구원장이 주는 건 아닌데 공천 부분에 대해서 안심하라 이렇게 발언하는 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김수인 평론가 앞으로 캐스팅 걱정하지 마세요. 캐스팅이요? 네. 왜요? 아니 네. 수민 연구원장이세요? 앞으로 네. 저기 본인 보장해 주는. 본인이 책임지시니까. 네, 굉장히 앞날이 걱정됩니다. 네, 대표님 나오라고 하세요. 네, 원장님 말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양정철 연구원장 무급으로 일한다고 했어요. 네, 사실은 그 연구원장 자리가 보통 현역 의원이 했기 때문에 무급이 관행이었습니다. 현역 의원이 이제 더블로 돈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추미애 대표 체제에서 유능한 외부의 인사를 영입하겠다라고 해서 연구원장직으로 앉혔고 유급 원장을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양정철 원장이 들어오면서 자신이 그 월급을 받으면 혹시나 기강이 해이지거나 돈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의 의도가 희석될 수가 있다. 그래서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민하다 이 뜻이 이제 걱정이 되어 괴로워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재주가 뛰어나고 민첩하다 뭐 이런 뜻도 있다고 하는데 저도 사전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이제 괴로워하는 만큼 또 얻는 것도 있기 마련이죠. 네. 용민하다는 없을까? 용민하다는 이제 백성을 이용하다. 네. 안 그래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용민하다. 알겠습니다. 영민하다도 있지 않습니까? 영민하다. 영민하다. 네, 영리하고 민첩하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이 진짜 사방에 다 적을 만들어 놔가지고 이거 어떻게 수습하나 제가 다 걱정이 됩니다. 네. 관련한 소식 김수민 평론가 준비했어요. 네, 미국 현지 시간 13일에 AP통신 등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영해에서 고의적인 공격 행위가 발생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 2척, 노르웨이 국적의 상선 1척, 아랍에미리트 선박 1척 이렇게 4척의 배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대리군이 폭발물을 사용했다라는 것이 미군의 초기 평가 결과고요. 이란 핵합의를 작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또 파기한다라는 선언이 있었는데 핵합의. 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유럽 쪽에서는 좀 다른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란 핵합의 자체가 미국 외에도 유엔 안보리 5개 국가와 독일까지 포함해서 2015년에 합의를 했던 건데 작년에 파기될 때에도 EU나 유럽 국가 쪽에서 많이 항의하고 또 반대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영국, 독일, 프랑스 이쪽의 외무부 장관들이 일제히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날 것을 매우 우려한다. 군사적 충돌을 원치 않는다. 그리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랑 맞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예. 영국이나 또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우방을 너무 안 챙긴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표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중국하고도 대척점을 만들었죠. 북한하고도 사이 안 좋고요. 또 이란 쪽으로 12만 명 정도 이렇게 파병을 한다라는 그런 방침까지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하고도 사이가 안 좋군요. 네. 아유 대단합니다 진짜. 그나마 거기에 비하면 북미 관계는
조금 괜찮은 편은 아닌가. 북미 관계가 제일 나아요. 상대적으로. 꽃이 핍니다. 네. 그냥. 그래요. 굉장히 좋지는 않지만 얼마 전에 북한의 미사일 훈련에 대해서 미국이 좀 대범하게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북한은 좀 덜한 편이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해 한수로 갑시다. 민해 한수. 네, 지금 버스 파업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딜레마들이 있습니다. 네. 소비자들, 정부, 지자체, 업체, 노동자들 다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버스 딜레마, 용민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이용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숨이 내집니다. 예. 자, 오창석 평론가, 서기한수. 네, 지금 장애 투쟁하고 있는데요. 민생은 거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이 역시도 용민하지 말자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또 숨이 내지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창석 평론가, 김수미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두 분은 또 내일 뵙고요.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